일본보다도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 진행 중이고 그것이 더 어쩌면 가속화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자주 중국 경제가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 경제가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중국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계속 중국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좀 보다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그 아시아 개발은행, 우리가 ADB라고 하잖아요. ADB의 컨설턴트로 제가 그러니까 연구 용역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는 편인데요. 지금 끝낸 연구 용역 중에 하나가 거의 이제 끝냈습니다. 완전히 뭐 그것을 제출한 건 아닌데 제목이 바로 중국이 과연 일본화로 이렇게 진행 중인 거냐. 그래서 영어로 뭐 China at risk of Japanification 뭐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과연 일본화 위기 상황이냐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일본이 정말 중국의 어떤 선행 지표냐,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일본을 따라가고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일본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일본화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때 일본화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부동산 버블이 갑자기 꺼져요. 그게 꺼지면서 투자나 아니면 소비가 갑자기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구 고령화예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이것이 또 성장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장기적인 그러한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 특징은 이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뭐 물가 상승하는 걸 걱정하고 있잖아요.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잠깐 뭐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로 이렇게 돌아섰지만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요. 또 중국도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왜 그러한 일본화, 소위 그 잃어버린 30년을 갔는지 간단히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980년대 초에 일본 기업들이 막 미국 시장 막 잠식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매년 엄청난 그러한 경상수지 적자를 보게 되잖아요. 특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의 일본이 뭐 자동차라든가 전자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막그 미국 시장을 막 잠식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이제는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 우호적이지 않고 무역에서 일본을 이제 제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81년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소위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VER, 그러니까 자발적 수출 규제, 우리 어떤 Voluntary Export Restraint라고 하는데 그걸 체결해가지고요. 일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을 규제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면 둘 다 가트, 지금 WTO의 전신이죠. 그 가트 회원국이기 때문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하지 못하니까 일본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이거 규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보복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한 어떤 자발적이라고 하는 이름, 사실은 비자발적인 거죠. 그런 수출 규제를 일본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것도 부족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계속 이 경상수지 적자가 점점 더 커지고 하니까 이게 1985년 9월에 그 유명한 플라자 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뭐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주요 국가들하고 같이 했는데 내용은 뭐냐면 환율 조정한 거예요. 너무 미국이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보게 되는 거는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본 엔화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주요국 통화가 미국 달러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경쟁 국가들의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자 뭐 이런 조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엔화 가격이 1985년 9월 초에 244엔이었거든요. 1달러당. 그게 이제 88년 2월까지. 그러니까 한 2년 반 동안 이게 130엔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엔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2배로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팔리는 일본의 상품 가격이
두 배로 비싸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수출이 잘 안 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많이 어디로 갔냐면 동남아로 막 이전을 했어요. 동남아로 가서 거기에서 생산해서 태국산이다 뭐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회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나온 것이 소위 글로벌 밸류 체인, 뭐 프로덕션 네트워크 뭐 이런 이야기가 막 그때 나온 거예요. 소위 얘기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 나오고 뭐 이런 거거든요. 한 군데에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이 아니라 뭐 생산 중간 단계는 뭐 다른 나라에서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뭐 제3국가로 수출하는 이런 방식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일본 내부에서는 어쨌든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심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게 86년 1월에 5.0%인데 이걸 막 급격히 막 낮춰요. 그래서 87년 3월까지 2.5%로 낮추고 절반을 낮춰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나 가게나 막 돈을 빌려가지고 뭐 부동산 주식 막 이런 걸 막 산 거죠. 뭐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금리가 낮아지면 이러한 기업이나 가게가 돈 빌려가지고 이 부동산 주식 뭐 이런 자산들을 막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 시장이 막 과열해가지고 주식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 열도 전체를 다 팔면 뭐 미국을 몇 개를 사도 남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이 일본의 그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행이 이건 아니네. 그래서 89년 5월부터 기준금리를 다시 2.5에서 계속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90년 8월까지 6.0%로 막 올리거든요. 두 배 이상 막 올려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89년 말부터 뭐 투자자들이 이제 투매가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때 잠깐 끝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장기 GDP 성장률을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이 이게 0% 수준인데요. 그 0% 수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게 잠깐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고 20년이 돼도 안 되고 또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뭐 좀 회복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난해 뭐 1.9% 성장했는데 올해는 다시 또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이게 밑으로 떠지고 그래서 거의 0%대에서 경제 성장률이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차트 여기 보시면 한국, 일본, 중국의 1인당 GDP 추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본이 이게 달러로 표시한 거예요. 이거는 달러 표시된 거 보시면 90년 이후에 일본의 1인당 GDP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변화 없이 계속 33,000달러 수준에서 계속 있는데 한국은 보세요. 당시 90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6,600불 정도, 6,600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는 일본을 거의 따라잡았다. 일부 어떤 다른 통계에서는 뭐 일본을 추월했다. 뭐 이런 통계도 있긴 한데요. 그 정도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는 거고 중국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따라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피크를 찍었고 그래서 계속 경쟁국에게 이제 뒤처지게 되는 상황까지도 이제 막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러면 일본을 따라가느냐는 건데 일본과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는지 보려면 그 세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 버블이 급속하게 붕괴가 되고 그래서 이게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이 가계의 소비가 장기적으로 계속 위축이 되는 소위 대차 대조표 불황이 나타나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실제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디플레이션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죠. 우선 첫 번째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그래서 대차대조표 불황이 나타나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 부동산은 사실 모든 그 사회주의 국가니까 모든 그 땅은 그리고 집 부동산은 다 이게 국가 소유이긴 한데 이걸 갖다가 1998년 주택 상품화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걸 가게가 이걸 장기적으로 사실은 보유할 수 있도록 국가 소유지만 소유하고 나중에 그 소유권을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서 이게 거의 사유화 조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엄격하게 빠르게 이 부동산 시장이 이제 막 붐을 이루게 된 거죠. 특히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터지니까 중국이 이거 다른 그 뭐 선진 국가들이 다 지금 경기 침체를 겪게 되고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중국이 대규모 부양 정책을 막 쓰게 된 거예요. 제일 쉬운 것이 결국 건설 투자고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뭐 대규모 부양 정책을 막 쓰게 되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막 엄청나게 막 상승했는데 특히 2016년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어요. 그래서 2021년 중반까지 한 5년 동안 한 2배, 특히 많이 오른데 일선 도시 아직
그 소위 1급 지역은 한 3배 가까이 이렇게 막 올라 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서 이게 뭐 가계 대출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또한 이 너무 공급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공급이 많이 되었고 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고 가계부채는 또 많이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퍽 터졌는데 그게 바로 2021년 중반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터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대규모 그 개발회사들,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뭐 파산 상태에 가고 그거 말고도 뭐 많은 그 중소형 그러한 부동산 관련 회사들이 막 지금 파산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실제 어떻는지 뭐 제가 차트도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면 2021년 중반부터 해서 이게 급격히 하락했잖아요. 22년까지 하락하다가 얘가 다시 또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요. 2024년에 잠깐 뭐 경기를 살리는 듯 했는데 여기 다시 보시면 다시 또 크게 올해 들어서 또 다시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나는 게 아니라 더 침체되고 있다. 그걸 또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게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나온 자료 제가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전국 부동산 기상지수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건 2023년 4월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여기 보시면 2024년 들어와가지고 이게 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뭐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가계의 어떤 전반적인 투자라든가 소비가 위축이 돼야 되는데 진짜 그러냐는 거죠. 시고 보시면 여기 그 미미한 소매 판매 증가율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점선이 2015년부터 19년까지 평균선인데 그 밑에 지금 와 있잖아요. 소매 판매 증가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다는 거고 또 실제 이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 굉장히 상태가 나쁜 거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 가계가 경기를 나쁘게 보고 그러니까 소비를 굉장히 이제 위축하는 그런 줄이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보시면 계속 22년 중반 이후에 이게 90 아래에 있어요. 이게 100 이하뿐만 아니라 아예 92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었고 그에 따라서 가계 부채 굉장히 억눌린 주로 이 가계가 소비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있는 전형적인 대차 대조표 불황이 나타나는 조짐이 하나 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 인구 고령화인데요. 인구 고령화 보시면 중국은 2022년에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한 14%를 이미 초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2022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90년 버블이 꺼질 때 그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2%였거든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이고 또 당시에 일본의 그 소위 합계 출산율은 한 1.5 정도 됐어요. 1.5명 정도인데 중국은 지금 한 1.0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더 그 고령화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굉장히 그 속도가 지금 빠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산 연령 인구 보시면 하나는 왼쪽에 있는 건 비중이고요. 전체 인구 중에 65세, 그러니까 15세부터 65세, 64세까지 차지하는 그 생산 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그 비중이 지금 2010년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고 총수로도 보면 2015년 이후에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다 하는 것이 한 가지고 마지막에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디플레이션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디플레이션 증상이 여기 보시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일 때였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 그냥 제가 옮겨왔어요. 중국 자료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인데 여기 파란색으로 된 것이 전년 대비고요. 노란색으로 된 것이 전월 대비예요. 그래서 일단 뭐 파란색만 보시면 이게 거의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거의 지금 어때요? 지금 1년 동안 계속 0%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와서 뭐 이게 지금 3, 4, 5 이렇게 보면 0.1, 0.3, 0.3 이렇게 거의 뭐 전년 대비로 보면 거의 0%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뭐 지금 뭐 3% 수준이다. 뭐 미국도 3%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3%가 아니라 0.3% 상승이니까 거의 디플레이션에 가까이 와 있다. 그리고 실제 마이너스로도 지금 많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달에 따라서 특히 이 CPI 상승률의 그 어떤 선도,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여기 보시면 아주 완연한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뭐 1년이 아니라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PPI로 보는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보면 계속 마이너스예요. 계속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업에서 생산한 물건의 가격의 평균 가격의 상승률이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소비자 물가도 마이너스로
계속 전이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또 어때 중국 상품이 막 밀어내기 하고 막 엄청나게 저가로 막 팔려 나가니까 이것을 그 미국이나 아니면 뭐 유럽 국가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이러지 마라 너희들 왜 싸게 저가 제품 막 밀어내기 하느냐 막 이렇게 지금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과 항의를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일본화 상황으로 이미 진입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부동산 버블이 갑자기 꺼지고 그것이 결국은 대차대조표 불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대차대조표 불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투자뿐만 아니라 가계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두 번째는 인구 고령화가 어쩌면 일본보다도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 진행 중이고 그것이 더 어쩌면 가속화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현재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저 혼자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중국이 그렇게 보고 있다면 저는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